세상을 떠나는 날 왕이 울었습니다. 왕자들도 함께 울었는데 왕자들 중 절반은 사실 이 여인이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실 역사를 통틀어 왕비도 아닌 한 여인의 죽음에 왕이 친어머니의 예우를 갖춰 쌀과 콩 70석을 부위로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궁궐 창고에서 쌀자루를 날랐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아이들에게 흔히 붙이던 이름 아지였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세종대왕의 평생 사랑을 받았는지, 왕비가 죽음의 순간에 왜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았는지, 두 명의 왕이 직접 돌아와달라 청했는데 왜 끝까지 거절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418년이었습니다. 22살의 세종대왕이 보위에 오르며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가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궁궐 물자를 관리하는 관청 내자시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지라고 불렸습니다. 실록은 그 아이의 본명도 부모도 어느 마을 출신인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남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자시 공노비였다는 사실. 내자시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궁궐에 들어오는 모든 물자, 쌀, 기름, 옷감, 종이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 물건들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조선 초기 내자시에서 일하던 노비 아이들은 대부분 공노비 출신이거나 집안이 너무 가난해 어린 나이에 궁으로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궁궐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텨야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아지도 그 아이들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발은 부어오르고 밤마다 통증을 안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울 수 없었습니다. 달래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지가 선택한 방식은 달랐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 곁에서 짐을 나눠들고 선배가 실수를 하면 말없이 뒤처리를 했습니다. 자신이 힘들수록 남을 더 챙겼습니다. 아지랑 같이 일하면 힘이 나. 그 말 한마디가 아지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종이 즉위하던 그해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궁궐 안을 직접 돌아다니며 사람을 골랐습니다. 왕이 바뀌면 궁 안의 사람들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왕비 소원왕후 곁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는데 소원왕후는 이미 새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원경왕후가 내자시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옆에 아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힘들다는 기색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이름이 무엇이냐? 아지라고 부르는 아이입니다.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원경왕후는 한동안 지켜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궁전으로 보내거라. 아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중궁전은 왕비의 처소였습니다. 내자시 노비가 중궁전으로 간다는 것은 아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씨는 본래 내자시비였고 무술년 즉위 때 모후가 뽑아 중궁전에 들였으며 그때 나이 13세였다. 중궁전은 달랐습니다. 내자시에서는 물건을 다뤘다면 중궁전에서는 사람을 다뤄야 했습니다. 왕비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지에게 맡겨졌습니다. 9살 정소공주, 5살 세자향, 2살배기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아지야, 공주마마 진지를 안 드신다. 아지야, 세자저와 글 공부 좀 봐드려라. 쉴 새가 없었지만 아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는 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자연스레 아지를 따랐습니다. 소원왕후는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깊었습니다. 조용히 오래 지켜봤습니다. 아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모습, 실수를 수습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왕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아지에게 맡기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더니 다른 나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중요한 일들이 아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13살이던 아지는 18살이 됐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어느새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고 어린 소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따뜻함은 처음 그대로였습니다. 그때쯤부터 세종이 아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세종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했는데 아지는 달랐습니다. 먼저 살피고 먼저 챙겼습니다. 그 마음이 세종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소원왕후는 남편의 눈빛 변화를 진작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다른 왕후였다면 그 궁녀를 멀리 보냈을 텐데 소원왕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후궁을 두어야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원왕후가 먼저 아지를 후궁으로 청거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양대군이 고열로 알아누웠습니다. 유모와 나인들이 당황해 어쩔 줄 몰랐는데 아지는 밤새 자리를 뜨지 않고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열이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궁전을 들른 세종의 눈에 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저 나이는 밤새 여기 있었느냐? 동이 트기 전부터 자리를 지켰사옵니다. 세종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세종의 눈길이 아지를 향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계산도 없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에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세종 9년 1427년이었습니다. 아지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계양군. 궁궐 안이 흔들렸습니다. 내자시 출신 노비가 왕자를 낳았다고. 양방 가문 출신 후궁들에게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소용희 씨의 반응이 격했는데 자신도 왕의 총애를 원했지만 세종은 그녀 쪽으로 마음을 주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결국 질투가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지가 주술을 써서 왕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궁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10년 둘째 아들 의창군, 세종 12년 셋째 아들 밀성군, 세종 13년 넷째 아들 익현군. 아들이 태어날수록 소문도 함께 커지더니 마침내 그 소문이 세종의 귀에 닿았습니다. 아지는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9년을 쌓아온 것들이 소문 하나에 흔들렸고 뒤를 봐줄 가문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밀려날지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원왕후였습니다. 왕후가 세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저 아이를 제가 합니다. 중궁전에 들어온 그날부터 13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돌봤고 세자도 대군들도 모두 아지를 따릅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저도 함께 벌을 받겠습니다. 왕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후는 직접 소문의 출처를 조사했고 그 끝에 소용희 씨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소용이 씨를 배출하라! 세종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양반 출신 소용희 씨는 궁에서 쫓겨났고 노비 출신 아지는 정일품, 조선후궁 최고 품계에 올랐습니다. 조심할 신. 세종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신빈.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빈이 된 뒤에도 아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후 앞에서는 여전히 고개를 낮췄고 왕후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마께서 저를 키워주셨으니 저는 평생 마마의 아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신빈 김씨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원왕후를 공경하고 조심스럽게 섬겼으며 왕후 또한 매우 사랑하여 여러 아들의 양육을 맡겼는데 사랑하기를 자기 자식과 같이 하여 여러 대군의 효도가 극진하였다. 이것이 단순한 미담으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왕실에서 왕자는 미래의 권력이자 왕위를 놓고 다투는 세력이었습니다. 실록이 왕자들이 신빈을 따랐다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녀가 어느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의 신뢰를 얻은 인물이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종 17년 다섯째 아들 영해군이 태어났고 세종 21년에는 막내 담양군이 태어났습니다. 총 6남 2녀, 조선 후궁 가운데 가장 많은 자녀를 낳은 기록이었습니다. 세종은 20년이 넘도록 변치 않고 신빈을 찾았습니다. 왕이 한 사람을 그토록 오래 곁에 두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신빈이 세종의 마음을 붙잡은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세종에게는 쉬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시절의 끝에 조용히 어둠이 오고 있었습니다. 세종 28년 1446년 봄이었습니다.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후는 마지막 순간 신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지야, 내 아이들 부탁한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신빈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가 자신의 아이들을 특정 후궁에게 맡긴다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왕자의 양육은 체계와 법도가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지목했다는 것은 28년의 시간이 쌓아온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신빈은 왕후의 말을 지켰습니다. 소원왕후의 자식들을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4년 뒤 세종 32년 1450년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후가 먼저 갔고 이제 임금도 갔습니다. 청춘을 바쳐 모신 왕후와 평생의 사랑이었던 임금이 모두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막내 담양군마저 세상을 떴습니다. 1439년에 태어난 아이였는데 겨우 12살의 나이였습니다. 혼인을 약속한 처자가 있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갔습니다. 왕후, 임금, 막내 아들. 4년 사이에 셋이 떠났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은 세상 어떤 신분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신비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화려한 궁궐 안에서 이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날 아침, 신빈의 처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비녀도 정일품 신빈이 자리를 상징하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단정히 개어진 승복 한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신빈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자수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 의창군이 어머니가 걱정되어 단종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단종은 의정부와 논의까지 하며 환속을 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수궁에 머물던 어느 날 신빈의 귀에 무거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의 또 다른 후궁 해빈양 씨의 아들들이 단종 편에 섰다가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빈양 씨 본인도 끝내 처형을 당했습니다. 같은 후궁이었고 같은 어머니였습니다. 다만 선택이 달랐고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신빈은 오래도록 손을 모았을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세조가 직접 찾아와 물었습니다. 신빈마마, 저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계유정난으로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자신을 업어 키워준 어머니 같은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조의 눈빛에는 복잡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도 내 아이인데 내가 왜 너를 원망하겠느냐. 세조의 환송 요청도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다른 방식으로 신빈 곁을 지켰습니다. 신빈이 관절이 좋지 않아 온천을 자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온천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명했습니다. 신하들이 사치스럽다며 반발했지만 세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등에 업어 키워준 분이라고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빈의 셋째 아들 밀성군도 경기도 남양주 묘적사의 크게 시주의 어머니의 원찰로 삼았습니다. 곁에서 오래 모시지 못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3살에 궁에 들어온 이후 신빈 김씨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왕후를 위해 살았고 임금을 위해 살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지나고 처음으로 오롯이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자수궁의 새벽이 밝으면 신빈 김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정일품의 품계 대신 거친 승복 하나였지만 그 얼굴에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평온함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조 10년 1464년 신빈 김씨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자시에서 쌀자루를 나르던 13살 소녀로 시작해 59회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쌀과 콩 70석을 부의로 내렸습니다. 왕비가 아닌 후궁의 죽음에 이런 예우를 갖춘 것은 조선 왕실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자들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신빈이 낳은 자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원왕후의 아들들도 세조도 신빈의 손에서 자란 모든 대군들이 그 이름으로 통곡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의 내자십이 출신이라고 기록된 그 여인이 마지막에 남긴 것은 직함이 아니라 왕자들이 입을 맞춰 부르던 그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 신빈 김씨에게 처음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문도 없었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13살 먹은 손 2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손으로 먼저 남의 짐을 들었고 왕자들을 업었고 왕비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신빈 김씨가 보여준 방식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전략도 영리한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신빈 김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시 보는 그날의 역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